전차가 없어서 3일 만에 수도를 잃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75년 뒤 그 나라가 만든 전차를 사겠다고 유럽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러시아를 막아야 하는 나토 최전선 국가가요. 더 기막힌 건 이겁니다. 이 전차를 만든 회사는 원래 열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가 버리고 대우가 버리고 한진이 버린 철도 사업을 정부가 강제로 합쳐서 만든 회사입니다. 재벌 세 곳이 안해라고 내던진 기술들이 한 그릇에 담기자 세계가 원하는 전차가 태어났습니다. 열차를 만들던 회사가 전차를 만들고 전차가 없던 나라가 전차를 수출합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기술이 되고 위기 속의 구조조정이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대로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습니다. 선봉에는 소련제 T-34 전차 24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판터, 티거를 상대로 살아남은 바로 그 전차입니다. 소련이 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주듯 북한에게 T-34를 건넨 겁니다. 한국군에게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병의 몸으로 강철을 막아야 했습니다. 57mm 대전차포를 써봤지만 T-34의 경사 장갑에 튕겨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수십만 시민이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전차 한 대 없는 군대의 비극. 이것이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전차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미국에서 M418 패튼 전차를 도입합니다. 1세대 전차였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런데 수입 전차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습니다. 성능을 개량하려면 미국 허락이 필요합니다. 핵심 부품이 고장나면 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납기는 미국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시에 미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전차가 있어도 못 쓰는 고철이 됩니다. 남의 나라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건 결국 남의 나라 결정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결심합니다. 전차를 직접 만든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결심이 한 남자와 한 기업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실행에 옮긴 건 배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1976년 국방부가 현대조선중공업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합니다. 배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전차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왜 하필 현대였을까요? 당시 현대조선중공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공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었습니다. 수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 회사라면 55톤짜리 철덩이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방산 지정은 사실상 국가 명령이었으니까요. 현대조선중공업은 전차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1977년 7월 1일 현대차량 주식회사 설립. 이것이 현대로템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M418 전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개조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전차라는 기계의 언어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이후 현대차량은 현대전공에 합병됩니다. 그리고 현대전공은 독특한 회사가 됩니다. 철도 차량과 전차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 열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듭니다. 얼핏 보면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궤도 위를 달리는 철의 기계입니다. 캐터필러 트랙과 철로 위의 바퀴, 엔진 설계, 차체 구조, 금속 가공 기술, 철도 기술과 전차 기술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이 독특한 DNA가 나중에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984년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현대전공이 한국형 전차 K1을 개발합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 현재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설계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 땅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조립하고 시험한 최초의 국산 전차입니다. 1987년 육군의 첫 납품,
정몽구 회장이 매일 제작 라인을 돌며 나사 하나까지 직접 챙겼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K1에서 K1A1으로 화력과 장갑을 강화하며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계부터 핵심 기술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전차 K2. 그런데 1997년 그 꿈의 한복판에 IMF라는 폭탄이 떨어집니다. 전차 개발은커녕 회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중복 투자를 정리하겠다며 빅딜을 선언합니다. 재벌들이 각자 키우던 중복 사업을 교환하고 합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칼날이 떨어진 곳이 철도 차량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셋이었습니다.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세 회사가 각각 전동차, 기관차, 객차를 나눠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철도 차량 시장이 작다는 겁니다. 세 회사가 각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각자 설비를 갖추고 각자 영업하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시장에서 세 회사가 따로 열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합쳐라. 이것은 나중에 삼성항공, 대우항공, 현대항공을 합쳐 카이를 만드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로 보면은 카이보다 석 달 빠릅니다. 대한민국 빅딜 1호 1999년 7월 1일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 차량 생산 부문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새 이름은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 영문 약칭 코로스. 그런데 이 합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현대, 대우, 한진. 서로 다른 기업 문화, 서로 다른 업무 방식, 서로 다른 급여 체계의 직원 수천 명이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현대 출신은 우리가 기술이 제일 낮다고 했고, 대우 출신은 우리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고 했고, 한진 출신은 우리를 왜 끼워 넣었냐고 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를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개막장이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약칭 코로스가 일본어 코로스와 발음이 같았습니다. 뜻은 죽이다. 일본 철도 부품 협력사들이 기겁했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상대방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우 측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로 편입됩니다. 2002년 사명을 로템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현대로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회사의 철도 기술이 합쳐지면서 현대전공이 원래 갖고 있던 전차 방산 기술도 함께 이 회사로 넘어온 겁니다. 열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차도 만든다. 이 기묘한 조합. 바로 이것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의 가장 독특한 무기이자 나중에 K방산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 회사가 만든 전차가 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유럽이 줄을 서는 걸까요? K2 흑표,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 토종 표범인 흑표에서 따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빠르고 은밀한 포식자. 이 전차의 성격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2008년 개발 완료,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K2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3.5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3.5세대라는 건 세계 최신의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A7,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같은 반열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화력. 55구경 120mm 활강포, 여기에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전차는 포를 쏘려면 장전수가 필요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는 승무원 4명이 필요합니다. 전차장, 조종수, 포수, 그리고 장전수. K2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장전수가 필요 없습니다. 승무원 3명이면 됩니다. 1명을 줄였을 뿐인데 이것이 전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인원이 적으면 전차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피격 면적이 줄어들고 훈련 보급 비용도 줄어듭니다. 분당 10발의 사격 속도, 사람 손보다 기계가 빠릅니다. 기동성, 1500마력 디젤 엔진, 최고 시속 70km, 55톤짜리 쇳덩이가 고속도로의 승용차 속도로 달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강이 수없이 많습니다. 적진으로 진격할 때 교량이 파괴되어 있으면 K2는 강바닥을 걸어서 건넙니다. 다리가 필요 없는 전차.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방어. 여기가 진짜 무섭습니다. K2는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기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를 쏘면 레이더가 날아오는 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맞기 전에 요격탄을 쏴서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맞기 전에 쏘아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실전 배치한 전차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트로피 시스템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가격. 그리고 여기서 K방산 특유의 킬러가 나옵니다. 가격입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A7이 대당 약 200억 원. K2는 이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성능은 비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앞서는데 가격은 낮습니다. 가성비의 끝판왕. 이것이 K방산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차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답은 단순합니다.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전쟁의 교훈으로 태어난 전차가 전쟁을 안 해봤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전차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피를 보고 검증된 전차를 원합니다. 레오파르트는 수십 년의 나토 운용 역사가 있고 에이브람스는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를 일방적으로 박살냈습니다. K2는 성능 시트는 화려하지만 레퍼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세계 지정학에 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집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유럽은 평화 배당금을 누렸습니다. 국방비를 줄이고 전차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이제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믿음을 탱크 궤도로 밟아버렸습니다. 특히 공포에 질린 나라가 있습니다. 폴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게 수차례 침략당하고 분할당한 기억을 갖고 있는 나라. 폴란드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폴란드는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자국군이 보유한 구소련제 T-72 전차와 PT-91 전차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아야 폴란드도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국 전차를 대량으로 넘기면서 폴란드 자체의 방어력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급히 전차를 채워야 합니다. 독일에 달려갑니다. 레오파르트 2 좀 빨리 주시오. 독일의 대답. 지금 생산 라인이 유럽 방산업체들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년간 평화의 시대를 보내면서 생산 능력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러파르트 2를 만드는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과 라인메탈은 연간 생산량이 수십 대 수준. 폴란드가 원하는 수백 대를 맞추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쟁은 지금인데 전차는 몇 년 뒤. 폴란드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등장합니다. 현대 로템은 K2 전차를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휴전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처럼 방산 생산 라인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이 항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3개월 만에 첫 10대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어떤 방산업체도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K방산의 최대 무기, 성능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좋은 성능에 빠른 납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1000대.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K2 흑표가 약 260대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육군보다 더 많은 K2를 사겠다는 겁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차 이행 계약 2022년 8월 180대 약 4조 5천억 원. 이 1차분은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폴란드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2차 이행 계약 2025년 7월 180대 약 9조 원. 2차분은 가격이 거의 2배입니다. 왜?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의 현지화 버전을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동맹입니다. 1차 계약분 180대 중 이미 130대 이상이 폴란드에 납품되어 실전 배치됐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K2를 몰고 훈련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댓글에는 폴란드어로 나쁘지 않다, 니에즐레는 반응이 달립니다. 한국 전차가 유럽 대지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페루와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수출 합의 약 2조 원 규모. K2 흑표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상륙했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서 한국제 전차가 달리게 된 겁니다. 6.25 때 전차가 없어서 3일 만에 서울을 잃었던 나라, 75년 만에 전차를 만들어 러시아를 막겠다는 나토 국가에 팔고 태평양을 건너 중남미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이것이 K방산의 궤적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의 이야기는 전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는 또 다른 날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날개가 원래의 본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현대로템은 전차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본업은 철도입니다. 세 재벌의 철도 기술이 합쳐져 태어난 회사니까요. KTX 산천, 대한민국을 시속 305km로 달리는 고속열차, 현대로템이 만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탈 때마다 보이는 전동차, 상당수가 현대로템 제품입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도 델리 메트로, 터키 이스탄불의 마르마라이 해저터널 전동차, 브라질 상파울루 전동차, 그리스 아테네 지하철, 전 세계 40개국에 철도 차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역사적인 이정표를 씁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고속철도를 수출합니다. 국산 고속철도 기술의 첫 해외 수출입니다. 1994년 프랑스 알스톰에서 KTX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고속철도를 수입하던 나라가 30년 만에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차와 같은 패턴입니다. 수입, 학습, 독자 개발, 수출, 대한민국 산업의 전매 특허인 이 사이클이 철도에서도 완성된 겁니다. 모로코에서도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 열차가 달립니다. 철도와 방산, 열차와 전차, 이 두 날개가 현대로템의 진짜 힘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약 4조 2천억 원,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문이 전체 매출의 55%, 레일 솔루션, 철도 부문이 35%를 차지합니다. 방산이 폴란드 계약 이후 급성장하면서 회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지만 철도라는 안정적인 본업이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실 2022년까지만 해도 현대로템은 시장에서 만년 적자 회사로 취급받았습니다. 과거 철도 입찰 담합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도 했고 국내 철도 차량 제작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매출은 있어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K2 계약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1조 1,761억 원, 영업이익 2,029억 원,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7% 증가, 영업이익 354% 증가. 적재 허덕이던 회사가 단숨에 돈을 쏟아내는 기업으로 변신한 겁니다. 열차가 안정을 주고 전차가 성장을 줍니다. 두 개의 궤도가 하나의 회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숫자 이상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50년 전차가 한 대도 없어서 3일 만에 수도를 잃은 나라. 1976년 배를 만들던 회사에 전차를 만들라 고 명령한 정부.
1977년, 현대차량 설립, 1984년, K1 전차 탄생, 1997년, IMF, 재벌 세 곳이 각자 키우던 철도 기술을 빼앗기다시피 내놓습니다. 1999년, 빅딜 1호, 세 회사의 기술이 하나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합병이 기적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현대전공의 전차 방산 기술, 대우중공업의 제조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진중공업의 철도 특수 차량 노하우, 흩어져 있을 때는 각각 약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었고 출혈 경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쳐지자 열차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고속철도도 수출하고 전차도 수출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가 탄생한 겁니다. 카이와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삼성, 대우, 현대의 항공 기술이 합쳐져 카이가 됐고 FA50 경전투기와 KF-21 보라매가 태어났습니다.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 방산 기술이 합쳐져 현대로템이 됐고 K2 흑표와 한국형 고속철도가 세계로 나갔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재앙이 역설적으로 한국 산업의 체질을 바꾼 겁니다. 위기가 합침을 만들었고 합침이 강함을 만들었습니다. 철도는 시간을 지키고 전차는 나라를 지킵니다. 현대로템은 그 둘을 동시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침에는 출근길 지하철을 설계하고 오후에는 전차의 포탑을 조립합니다. 평화의 기계와 전쟁의 기계를 한 지붕 아래서 만드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업. 6.25 때 전차가 없어서 밀렸던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75년 만에 세계가 원하는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속철도를 수입하던 나라가 30년 만에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은 전쟁에서 배우고 위기에서 합쳐지고 시간 속에서 완성됩니다. 현대로템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템의 이야기입니다. 새 재벌이 벌인 철도 기술과 전쟁의 교훈으로 태어난 전차 기술이 만나 K방산의 핵심이 된 이야기. 대한민국의 강철은 이렇게 단련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